반가운 모습 보여드리려고 앞에 좀 이것도 일종의 방송 사고네요. 심심한 사과의 말씀드리고요. 예고편이라 생각해 주시고요. 주인공이 등장했으니까 본격적으로 시작하면 되겠습니다. 네. 자꾸 빠져 이거. 네? 아니. 개인적인 불만 얘기하지 마시고. 네, 진짜. 네.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7월 26일 안희정의 임시정부 시작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아우 너무 덥네요 밖에. 네. 네. 오늘 몇 도죠? 오늘 30도 넘겠죠? 34도까지 올라간 것 같더라고요. 아니 저 어렸을 때 언제 한 거예요? When I was young. 신중하게 얘기하셔야 돼요. 네, 언제입니까? when I was young. 뭐 오늘 낮 최고 온도가 27도를 웃돌겠습니다. 이런 뉴스가 기억이 나요. 제 어렴풋이. 빙하기에 사셨나요? 어머. 이렇게 낮지? 28도, 최고 온도 28도, 뭐 요즘에 이렇게. 실내가 28도인데. 네, 알겠습니다. 네. 근데 너무 34도 막 이래서 깜짝 놀랐어요. 음. 제가 태어났던 나라랑 살고 있는 나라가 기온이 많이 달라요. 그쵸? 네. 거 봐요. 네. 그래도 28도는 좀 심한 거 아닌가? 아니, 그런가? 제 아니 기억이. 그때도 30도 넘었어요. 그랬어요? 왜 그러세요? 아. 진짜. 혹시 저희 북한은 회령 뭐 이런 데서 사셨던 거 아니죠? 그랬었던 것 같은데 왠지. 네. 네. 오늘 뭐 무슨 얘기 나누셨나요? 더운 얘기하고 지금 있었습니다. 네, 날씨 얘기 잠깐 하고 있었고요. 네. 그다음에 우리 뭐 사회자 지금 막 달려오고 계신다는 예고 좀 아니 저 드렸고. 양평 사거리에 무슨 일을 났나 봐요. 네. 평사버리면 어디야? 양평동 사거리. 거기 이제 세무서가 있어가지고 오늘 세금 얘기 우리 하려고 하니까 거기서 그렇구나. 뭔가 건의를 드리려고 이제 증세 문제에 관해서 네. 거기 뭐 세미나 같은 것 때문에 그런가? 사람들 모였는지도 모르죠. 민웅님 오늘 응? 왜 없는지 얘기 좀 해달라고. 네, 민웅님 우리 양육하고 아기가 아파서. 둘째 아기가 아파서 네. 기관지가 안 좋대요. 그래서 오늘 입원했다가 오늘 퇴원을 했어요, 아기가. 그래서 이제 케어하느라고 예, 오늘 못 왔어요. 우리의 기업등이 조이건 군의 빠른 쾌유를 빕니다. 네, 네. 조이건 군의 케어를 빕니다. 아니 뭐 너무 엄숙하게 그럴 건 아니고 저는 회복해서 오늘 퇴원했으니까 이제 앞으로 그쵸. 치료 잘하면 아빠랑 엄마랑 이제 젊은 친구들 어린 애기니까 회복력이 젊은 친구. 생명력이 있으니까 얼른 날 걸로 봅니다. 네, 생명력. 제일 심각하게 말씀하셔. 그러니까 생명력까지 나왔어. 네. 그러니까 저는 아기가 아픈 게 제일 마음이 아파요. 그냥. 네, 다 아프면서 커요. 근데 우리 참 나는 그런 것 같아요. 오늘 또 우리 동지들이랑 이렇게 얘기하려고 저도 진짜 깨알 홍보인데 제가 다니던 대학의 고등학교 동문회장인데 오늘 그래요? 동문회 행사가 있는데 제가 일리 왔습니다. 어떻게 해요? 욕을 먹는 거죠. 욕을 먹고 이거는 훨씬 더 먼저 약속된 거였기 때문에. 아니 그럼 누가 진행해요 행사를? 거기는 또 제 동기가 한 사람이 있고요. 제 선배들도 있고. 근데 뭐 동문회 행사라는 게 거창한 행사가 아니라 이제 모여서 번개로 술 먹는 거예요. 그래서 더운데 그분들도 이제 적당히 드시기를 이렇게 속으로 바랍니다. 대단하십니다. 이 대한민국 사회에서 학연을 무시하고 여기로 오셨어. 그러니까 우리가 학연을 극복하고 더 좋은 민주주의 사회를 꼭 가야 되는 거야. 그게 안희사님의 그거 장점이죠. 네, 최고의 장점. 주장하시는 말씀이잖아요. 학연 지연 타파하자. 네. 실현하고 몸으로 실현하고 계시는. 학연을 극복하고 계시는 정구동 동지에게 박수를 보냅니다. 뭐 그 정도까지는 아닌데. 띄워줄 때 받으세요. 네. 감사드리고요. 네, 오늘 먼저 안희정 지사님의 근황을 먼저 얘기를 할까요? 오늘 아까 점심시간 무렵에 그 기습 기자회견이 있었는데 혹시 보셨나요? 페이스북에서 라이브로? 보지 못했죠. 그렇게까지는 못 봤습니다. 저만 봤나요? 네. 네, 그 지사님의 요청으로 긴급이라고 그래야 될지 모르겠는데 기자회견을 하는 장면을 이제 라이브로 방송을 했어요. 네. 아무도 못 봤단 말이야. 아니 저는 회사에 있었으니까 오늘 일하시느라고. 좀 일하고 있었어요. 핑핑핑핑 돌아가는 네, 날이 그쵸. 있어요. 여러분들 그래서 너무 바빠서. 예. 그래서 저는 이제 점심
시간 약간 점심시간 전이었던 것 같아요. 11시에서 12시 사이였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그리고 네. 그리고 오늘 또 이게 수요일마다 지사님이 저희한테 소식을 전해주네요. 그 동정을 네. 카톡으로 네, 완희정 충남지사 국정기조에 맞춰 이거 0점 조준 다시 이거 아시는 것 같아 나는 알고 이러시는 것 같아 그치 0점 조준 다시 하자라는 제목으로 카톡이 왔더라고요. 네. 어떤 내용인가요? 새 정부 국정과제 실천에 충남도가 앞장서겠다고 네. 한 번 더 목소리 높여 주장을 하신 것 같아요. 네. 소방지 국가직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그거 쏙 들어가서 그건 지나간 얘기, 철지난 얘기 왜 네, 자꾸 하고 쏙 그러세요? 들어갔어. 그 눈치껏 방송해 주세요. 네. 하여튼 눈치. 그래서 뭐 네. 공부하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 국무회의도 이제 시작을 하고 했잖아요. 네. 네, 하니까 이제 새 정부의 국정기조와 100대 국정과제에 대한 국민의 지지와 기대가 크다면서 얘기를 이제 인터뷰를 한 것 같아요. 네. 네. 뭐 또 하실 말씀 없으세요? 뭐 그렇게 하시겠다는데 저희가 아니, 잘 하시는 사실 거예요. 좀 네. 이렇게 간절히 지지하고 있죠. 네, 근데 그래서 이제, 그러니까 그 문재인 정부의 기조와 그 흐름에 지금 안희정 지사님도 같이 발맞춰 나가려고 상당히 지금 많이 애를 쓰시고 많이 노력을 하시는 것 같아요. 네. 네. 아니 근데 안 지사님이 같은 논조를 여러 번 강조하신 적이 있는데 네. 첫 번째로는 문재인 대통령이 지금 추세대로 쭉 잘하셨으면 좋겠다. 네. 초반 지지를 얻어내고 또 국민의 기대를 한 몸에 받으면서 정권 초기를 상큼하게 출발한 게 참 좋았다. 두 번째로는 어찌됐든 민주당 정부가 성공하길 바란다. 근데 이 속으로는 민주당 정부가 성공해야 뭐 안 지사님의 다음도 좀 더 밝지 않을까. 실패하고 난 다음에 또 정권이 심판을 받아야 되면 우리는 무슨 죄냐고.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보면은 민주당 정부가 좀 잘 성공할 수 있도록 기본적으로 지지하고 또 한편으로는 정말 이상한 정책을 추구한다든가 이거는 정말 아닌 것 같다. 이럴 경우에는 그 노선이 엉뚱한 방향으로 가지 않도록 우리가 길잡이 역할을 하거나 안내 기능을 수행하고 이렇게 하려면 또 냉철한 비판도 때에 따라서는 필요하다. 네, 그래서 그 발맞춰서 이제 도정 흐름이 국정 기조와 맥을 같이 하고 있잖아요. 어차피 그래서 새 정부에서의 그 도정은 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고 하면서 도의 핵심 전략을 새 정부 국정 기조에 맞출 수 있도록 0점 조준을 다시 하고 다시 시작하는 마음으로 이제 시작하자 이렇게 얘기를 오늘 하셨나 보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제 충남도가 앞장서겠다 이런 의미로. 네, 응원합니다. 네. 너무 드라이한 거 아니에요? 네. 왜 이렇게 드라이하게? 뭐, 네. 좀 다르게 뭐 할 게 있나요? 네. 그리고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낮에 있었던 그 인터뷰에서는 지금 강정리 사태가 있나 봐요. 그 발전소 열병합 발전소 문제에 네. 대해서 인터뷰를 하셨어요. 뭐 많은 분들이 인터뷰를 지켜보셨는데 공익과 합의를 강조를 하시면서 이제 잘 해결하겠다 이런 식으로 인터뷰를 하신 거예요. 네. 네. 아니 뭐 이거를 보시질 않으셔가지고. 아니요, 알고 있는 내용이잖아요. 네. 저희가 열병합 발전소에 관련해 갖고는 네. 이제 그쪽에서 민원이 들어오는 상황이 핵심적인 거는 LNG만 연료로 써달라는 거예요. 다른 원래 열병합 발전소가 이제 생활 폐기물을 태워서 열원으로 쓰는 방식으로 대부분의 신도시나 도시 지역에서 이제 현재 이렇게 운영되고 있어요. 근데 물론 뭐 LNG만 쓰면 이제 그런 탔을 때 나오는 어떤 유독물질이나 이런 거를 완벽히 통제할 수는 있겠지만 이게 이제
다 또 돈하고 어떤 문제들이 연관되는 거고, 또 하나는 열병합 발전소가 세워진 취지 중에 또 상당 부분은 그런 생활 폐기물의 소각장이 있었는데, 그 소각장은 옛날에는 그냥 태워버리기만 했었거든요. 근데 거기에서 나온 열 에너지가 있으면 그 유실을 막기 위해서 이제 그거를 에너지로 사용하자, 이런 측면도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단순히 LNG 연료, 청정 원료만 써가지고 하겠다는 거하고는 또 설립 취지나 다른 뭐 여기 그 내포 신도시에만 열병합 발전소가 있는 게 아니거든요. 뭐 목동에도 있고, 그렇죠. 부천에도 있고, 뭐 인천에도 신도시마다 다 하나씩 있고, 또 전국 그 수도권의 핵심 지역에 다 비슷한 형태로 운영되고 있는데, 그게 크게 다르지 않다는 부분을 좀 얘기할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네, 근데 청양군이 직무이행 명령을 거부한 것과 관련해서 공익을 잘 지켜내려고 하는 것이 도지사의 책무이다라고 얘기를 하셨다는데, 저는 이 내용은 잘 모르겠는데 혹시 아시나요? 청양군이 직무이행 명령을 거부한 것과 관련해 이 내포 신도시 열병합 발전소에 관련해서. 다들 왜 이렇게 집중하세요? 이거 갑자기 학교들 녹음이에요. 네, 요거는 그 제가 세밀한 좀- 내용은 네. 나중에 좀 따져봐야 될 것 같아요. 네. 오늘 요거 올라온 아시는 분, 요 내용을 아시는 분 댓글에 올려주시면 저희가 말씀을 드리도록 네, 할게요. 저희 우리- 요거에 대한 내용은 공부가 안 됐네요. 네, 아유 같이 좀 상의하죠. 네. 오늘 원래 이제 이 방송의 취지 자체가 그런 거니까요. 네. 네.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주제에 들어가서 오늘 주제가 부자 증세, 서민 감세 대 야당에서는 지금 담배값 인하로 맞불 작전을 놨죠. 네. 네, 이거에 대해서 우리 어떻게 토론을 해볼까요? 일단 부자 증세, 서민 감세 이 워딩에 대해서도 지금 논란이 많거든요. 네. 예, 그렇죠. 네. 과연 워딩에 대해서도 논란이 많고 또 이 정책에 대해서 정책의 정체성에 대해서도 사실은 논란이 많아요. 네. 네. 일단 그 프레임 싸움을 아직도 걸고 있는 건가라는 의문점도 들었거든요. 네. 일단 부자 증세, 서민 감세라는 건 딱 보면은 뭔가 이분법으로 나눈 거잖아요. 서민이랑 부자로 나눠서 네. 이분법대로 그러니까 그 헤라 프레임을 걸어가지고 또 아직 그거를 벗어나지 못하는가라는 의문점도 들기 시작했고요. 그리고 뭐 부자 증세랑 서민 감세를 해서 얼마나 그 많은 세금에 대한 의문점은 분분하잖아요. 그저 뭐 그 여러 가지 법인세를 낮추면은 뭐 기업이 여러 가지 활발하게 되고 뭐 이런 경우도 있고, 서민 증세를 하면은 서민 감세를 하면 우리가 그만큼 부담이 덜어드리니까. 그래서 그런 의견들이 논란이 되게 많은 것 같아요. 제가 그러니까 그런 효과나 이런 거를 따지기 전에 먼저 지금 프레임 싸움으로 번진 것이 아니냐, 그런 걸 따지기 전에 네, 그렇죠. 정책의 뭐 실효성이나 이런 효과성을 따지기 전에 프레임 싸움으로 먼저 번진 것은 구태한 또 그 일면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 아니냐라는 그런 의견을 가져요. 예. 이쪽에서 먼저 프레임 싸움을 걸다 보니까 저쪽에서 프레임 싸움으로 걸게 되는 게 프레임 대결로 되는 게 아닌가. 그렇죠. 일단 정책이 발표가 되면 그 정책의 실효성이나 뭐 효과성이나 이런 걸 저희가 따져야 되는데, 그렇죠? 근데 그런 거죠. 이제 우리 뭐 사실은 세금은 전통적으로 누구나 세금을 올리는 걸 싫어합니다. 이게 세금은 예를 들어서 지금도 이제 우리가 죄형 법정주의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형벌을 과하려 그러면 어떤 범죄나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걸 반드시 법률로 정하게 돼 있어요. 명령이나 규칙으로. 근데 똑같이 그 헌법에 거의 같은 비중으로 조세 법률주의라는 게 있습니다. 그건 조세의 종목과 세율은 법률로 정해야 되지 명령이나 규칙으로 못 정한다는 거거든요. 역사적으로 어떠냐 하면 군역과 조세는 거의
그렇게 병렬적으로 간주되어 왔어요. 그러니까 조세라는 거는 국민한테는 진짜 굉장히 부담스러운 거예요. 여태까지 있었던 역사를 통틀어서. 의무죠, 의무. 그죠. 요새도 납세 의무 이런 거 똑같이 규정되어 있는 거죠. 근데 그런 의미에서 놓고 보면 지금은 아마 아까 제목을 왜 이렇게 붙였냐 하는 부분이 싫어하는 거죠. 일반 모든 사람이 세금을 많이 내기는 싫어해요, 기본적으로. 근데 싫어하지만 너한테는 안 걷는다는 메시지를 강력히 주려고 했던 것 같아요. 진짜 부자한테만 걷지 일반 국민한테는 더 걷지는 않는다. 세금은 걷지만 증세를 하지는 않는다. 이거를 좀 신경 써서 그 명칭을 부여하려고 하지 않았나. 그러면 그리고, 또 네. 일각에서는 부자는 국민 아니냐 라는 또 비판이 있을 수 있어요. 부자는 그런 국민, 부자도는 그러면 그렇게 뭐 막말로 말해서 뭐 삥 뜯어도 되고, 그러니까 그렇게 일단 비판하는 쪽에서는 부자도는 그렇게 막 걷어도 되고 그렇잖아요. 네. 국민이 아니냐 이렇게 부자들의 감정은 국민 감정은 무시해도 되냐 이런 비판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부자 증세를 얘기하는 쪽에서의 거는 명분은 이제 우리 사회에서 그분들이 이게 어쨌든 돈을 더 많이 벌고 노블리스 오블리제를 잘 네. 살거나 하는 건데 네. 그 노블리스 오블리제라는 문제보다도 그냥 당신들이 부자가 될 때 우리나라 그러니까 대한민국의 국민을 상대로 돈을 벌었고 대한민국의 자원을 이용하고 대한민국의 땅을 이용하고 그렇게 해서 돈을 벌었으니 그러니까 대한민국이 가지고 있는 그런 자원들을 이용해서 돈을 벌었으니 좀 더 대한민국에 기여를 해라. 그러니까 사실 이런 식으로 명분을 많이 걸죠. 그러니까 그런 논리로. 네. 네. 국민의 감정의 문제 그런 거라기보다는 그렇게 네. 명분을 많이 걸고. 그리고 태훈 동지 말씀에 이제 한마디 보태자면 기본적으로 이제 문재인 정부나 이런 진보를 표방하는 이런 정치 세력의 머릿속에는 어떤 게 있냐면 이제 재벌이 누구 덕에 본 거냐 이게 있어요. 그래서 그때는 개발 독재 시대 때 이제 어떻게 보면 국가적 자원을 재벌한테 밀어줬다. 근데 그 밀어준 방식이 정경유착을 통해서 불합리한 방식이 동반되는 형태로 밀어줬기 때문에 재벌이 번 돈은 어떤 기업가가 따로 노력해서 번 돈하고는 약간 차별적으로 대우할 필요도 있다는 생각이 좀 깔려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도 틀린 말은 아니죠. 그래서 일정 부분 그런 게 맞기도 하고 국민 감정이나 국민 정서의 그게 바탕 근간에도 있고 또 하나는 뭐 재원을 조달해야 되는데 저는 뭐 우선은 이제 지금 뭐 왜 이런 제목을 붙이게 됐나 또 뭐 오늘은 더 이쁘게 얘기해갖고 무슨 착한 과세, 사회 통합적 과세 뭐 이런 말을 그건 차라리 그렇게 안 붙이는 게 나을 것 같아요. 그 세금 더 내는 사람 입장에서는 아무리 뭐 다른 아까 그 태훈 동지가 지적했던 그런 내용이나 국민 정서상 재벌이 자기가 갖고 있는 자원만 동원하거나 이렇게 갖고 정말 자수성가하듯이 이렇게 일군 게 맞냐 이런 부분을 아무리 감안하더라도 착한 과세라고 하면서 그 돈 내는 사람 입장도 좀 생각을 해야죠. 네. 또 하나는 과세랑 군역은 착할 수가 없어요. 그죠. 어차피 강제인데 어떻게 착해? 그쵸.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세금은 어떻게 보면 국가 권력이 돈을 빼앗는 속성을 갖고 있는 건 부정할 수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또 한편으로 사회통합에 뭐 기여를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것에 그러면 그렇게 세율을 올리는 것이 사회통합에 객관적으로 뭐 어떤 수치에 얼마만큼의 기여를 하는지에 대한 그 객관적인 자료나 이런 효과가 증명이 됐느냐라는 거죠. 그러니까 뭐 따지고 들자면 그런 비판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그러니까 세금을 그렇게 세율을 올려서 그렇게 하는 것보다는 차라리 많은 규제를 풀어주고 사업을 이렇게 규제를 풀어서 그렇게 사업을 많이 잘 촉진시키고 해서 그 사업으로 인한 그 소득이 올라갈 거 아니에요. 사업 소득이. 그럼 그걸로 인해서 세금을 더 걷어서 나라의 그 세를 재원으로 확보를 하는 게 그게 더
합리적이지 않냐. 네, 이런 또 비판도 있더라고요. 그게 이제 전형적인 우파의 그러니까, 논리고, 논리. 진보 정부에서는 그렇게 얘기할 수는 없죠. 진보 쪽에서는 규제를 풀어버리면 기업이나 이런 데가 정말 마음대로 할 거다 이렇게 좀 규정을 해놓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접근하기 힘들고 그래서 이제 조세를 건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조세가 지금 이제 얼마나 늘었나 이제 보게 되면 신설하는 게 이제 3억 원에서 그러니까 소득세율에서 보면은 3억 원에서 개인 소득이 5억 원의 사이가 40% 요게 이제 신설이 되고 5억 원이 초과가 되는 항목에서는 40%에서 42%로 이제 증가가 되는 부분이 되는 거예요. 소득세율. 네, 소득세율, 개인 소득세율 그렇게 되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직관적으로 많긴 하다. 자기가 버는 돈의 40%를 세금으로 낸다고 우리가 지금 소득세 세율이 근데 저 궁금한 게 3억 원에서 5억 원 사이의 수입이 40%를 내는 게 이게 신설이 됐어요. 그러면 기존에는 3억 원에서 5억 원 사이의 그 소득을 가지신 분들은 그럼 몇 %였다는 거예요? 38%. 아, 요거 그대로? 그러니까 지금 이게 이제 신설된 게 아니라 구간이 이렇게 만들자는 아닌데 구간을 소득세율은 기본적으로 2% 오른 거네. 기본적으로 그럼 그 구간에 있었던 분들은 그 사람들이 느끼는 이제 2%가 2% 체감률은 2%인 거네요. 따로 분류가 된 거예요. 그냥.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제 세금이 종류가 여러 가지잖아요. 지금 얘기하는 거는 이제 소득세율이 6%에서 지금 40%까지 구간별로 나눠져 있잖아요. 근데 그 구간별로 나눠져 있는 최상위 구간을 이제 맨 꼭대기 40%로 있는 거기에 5억 원 초과거든요. 5억 원 초과 구간은 40%에서 42%로 해보자. 그다음에 1억 5천에서 5억 사이에만 구간이 있었어요. 근데 그거를 세분화해서 1억 5천에서 3억까지로 하고 3억에서 5억까지 하는 구간을 새로 신설을 해갖고 이게 누진세율이 적용되니까 위로 갈수록 많아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구간을 신설을 해서 더 해보자. 근데 처음에 말 꺼낼 때는 이제 추미애 대표 입을 빌어가지고 5억 초과에 대한 구간의 40%에서 42%로 늘리는 부분만 언급을 했었어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래갖고 이제 뭐 몇 명이나 되겠냐 이렇게 되고 기왕에 세금을 올리려고 그러면 결국 재정을 확보하려는 목적인데 그 정도만 해갖고는 미흡하지 않냐 이런 주장이 또 나왔던 거죠. 그래서 문제는 그런 데 있는 것 같아요. 저도 이제 어떤 재정 확충의 필요성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상당 부분 공감해요. 왜 그러냐면 이제 복지국가에 가려고 그러면 복지가 맨입으로 안 되는 거잖아요. 다 돈이 필요하기 때문에 되는 건데 근데 과연 세율을 올리면 무조건 세금이 더 거치냐 이것도 또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옛날에 무슨 래퍼 곡선 뭐 이런 거 그 경제학 시간에 배우던 생각나시나요? 이제 세율이 어떤 최적 세율 구간이 있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직면해 있는 형태가 어떤 환경하에 노출되어 있느냐도 한번 봐야 되는 거고요. 또 하나는 세금이 정말 잘 쓰이기만 한다면 기꺼이 납세하겠다 이런 여론이 되게 많아요. 그게 세금이 이제 엉뚱한 대로 세거나 또 뭐 어떻게 보면은 내 돈 쓰듯이 그렇게 아껴서 공무원들이 정말 세금을 사용하고 있는 거냐 하는 거에 대한 비판은 꾸준히 제기되고 있잖아요. 그다음에 지금 지난번에 문 대통령이 이제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도 이제 세금이 여러 종류가 있잖아요. 제일 대표적인 세금이 지금 말했던 소득세, 그다음에 상속세, 증여세가 이제 같은 법으로 규율이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줄여서 상증법이라고 그러거든요. 세율이 거의 같아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우리 이번에 이제 2천억 이상 그 소득 구간에 대해서 법인세의 세율을 올리겠다는 얘기가 있었잖아요. 근데 그때 문 대통령이 얘기하실 때 법인세는 가급적 손대지 않고 정말 극단적인 상황에 처해서 꼭 필요하다는 경우에만 그 국민적 합의를 거쳐서 이제 법인세율을 올려보겠다 이렇게 이제 토론 때도 말씀하시던 생각이 나요. 왜 그러냐면 법인세를 건드린다는 거는 이제 투자하고 직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거를 손대기가 좀 겁나는 부분이 있었던 것 같아요. 투자가 줄면 일자리가 줄는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이제 법인세, 소득세 문제를 포함해서 이제 명목세율 인상 문제를 검토 중이고 기획재정부 장관이 이제 말씀하셨는데 최종안은 다음 주 수요일 8월 2일에 발표할 것이라고 이제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 방송날에 하시네. 아, 네. 그런데 이제 오늘 그 또 기사가 이제 난 것은 뭐냐면은 증세 대상 범위를 확대한다고 해요. 그래서 연 3억 원 이상도 증세해서 뭐 한 달에 아까 그 기사 기사를 자세히 난 거를 보면은 그렇게 증세를 하게 되면은 증세 대상이 9만여 명이 늘어난다고 합니다. 네. 9만여 명이 늘어나고 그리고 추가 세수는 연간 1조 800억이 되는 거라고 해요. 네. 그렇게 구체적으로. 그리고 종합과세 기준 현행 2천만 원에서 그 이하로 낮추고 임대소득 등의 과세를 현실화하는 방안도 논의되고 있다고 해요. 그래서 종합적으로 8월 2일 날 발표를 이제 하게 된다고 합니다. 근데 이것에 이제 맞불 작전으로 지금 자유당에서는 담배세를 낮추고 담배 가격을 낮추고 한다고 지금 맞불 작전을 놨다가 지금 여론에 부딪혀서 지금 말을 바꾸고 있죠. 제가 마지막으로 뉴스 본 거는 이제 뭐 검토 중이다. 이렇게 말 바꾼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근데 뭐 홍준표 씨가 대선에서부터 일관적으로 얘기는 해왔잖아요. 뭐 담배세를 낮추겠다. 우리도 옛날에 공약 분석할 때 얘기하는 담배세를 낮추겠다니까. 네. 그거 뭐 일반적으로 사실 다 알고 있었던 내용이고. 네. 근데 이게 아까 또 프레임 얘기가 잠시 나왔었잖아요. 근데 프레임 자체는 서민 감세라는 게 훨씬 듣기는 좋죠. 그러니까 부자 증세 같은 경우는 서민들한테 안 거둘게, 부자한테만 거둘게 이건데 서민 감세 같은 경우에는 부자한테는 안 올려, 너네한테는 덜 거둘게. 이거는 사실 훨씬 좀 폭넓은 엄밀히 말하면 퍼퓰리즘적인 그런 발언이라고 할 수 있고, 근데 명분 자체는 담배세를 인하하는 게 맞습니다. 흡연율을 낮추겠다고 했는데 안 낮아졌잖아요. 그렇죠. 명분상으로는 낮추는 게 맞고, 사실은 근데 본인들이 올렸다는 게 문제가 되는 거죠. 그렇죠. 본인들이 올렸는데. 뭐 근데 그것도 사실은 우리가 이렇게 해서 낮아질 줄 알았는데 뭐 안 낮아지니 낮추자라는 걸 사실 원래는 민주당에서 했었어야 돼요. 근데 민주당에서는 세금을 낮출 수 있는 입장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그대로 안고 가자다 보니까 뭔가 좀 모양새가 좀 이상해졌어. 네. 근데 저희가 이제 방송에서 했던 얘기들하고 사실은 다 묘하게 연관이 있는 것 같아요. 일종의 내로남불 얘기 옛날에 했잖아요. 근데 마찬가지로 사실은 싫은 소리는 하기 싫은 거예요. 정치인들은 기본적으로 저는 유시민 씨가 알쓸신잡이라고 그래서 나와갖고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정치인은 자기한테 표줄 사람이 듣기 좋아할 얘기만 할 수밖에 없대요. 그게 자기 직업인데요. 직업이 그러니까. 근데 저는 쓴소리라도 솔직하게 말하고 합의를 구하는 게 민주정치의 기본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보면 이번에 이런 식으로 추미애 대표 입서부터 시작해서 어떻게 보면 법인세도 뭐 초슈퍼리치 뭐 이런 식으로 이름 붙여가지고 이제 최고 소득 구간의 개인한테 소득세 걷는 거, 또 뭐 2천억 이상의 그 이익을 내는 기업에 대해서 어떤 법인세를 인상하는 거, 이런 문제를 꺼낸 거는 약간 비겁한 측면이 있는 것 같아요. 차라리 어떤 우리는 증세가 필요하다. 증세가 왜 필요하냐? 재정을 확충을 해야 뭐 복지도 해결하고 여러 가지 문제를 해결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 그러면 우리는 어떠한 로드맵을 가지고 있고 이거를 단기적으로 어떻게 하게 되면 어떤 부작용이 우려가 돼갖고 이렇게 하려고 그러는데 어떠냐, 차라리 이렇게 나왔으면 훨씬 더 좀 지금보다는 보기가 나았을 것 같아요. 보기도 낫고 다음 정책이나 어떤 다른 건의 정책에 있어서 이게 말씀하신 것처럼 맞물리지 이게 하나가 단독건이 되지가 않는 것 같아요. 다음 정책이나 다른 사안에 있어서 자기가 한 말이 꼭 이게 연관이 되는 것 같아요. 다른 상대방의 정책이거나 했을 때, 그러니까 꼭 내로남불이 안 되는, 그러니까 솔직하게 얘기를 하고 해야 내로남불이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죠? 지금도 그렇게 솔직하게 얘기를 하고 필요하니까 우리 증세해야 된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으면 좋았을 텐데
그렇게 얘기 안 하고 정의를 위해서 하는 것처럼 얘기해요. 네, 그렇게 얘기를 해놓고 또 자유당한테는 뭐 세법이 장난이냐 이렇게 또 비판을 해버리면 그게 누구를 위한 누구한테 하는 비판인지 사실은 저희 입장에서 그러니까 국민 입장에서 보면은 뭐 좀 웃긴 말처럼 보이잖아요. 둘 다 뭐가 모든 게가 뭐 나무란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게 돼버리니까 사실은 그냥 솔직하게 얘기하고 정책을 뭐 우리 이렇게 하니까 이렇게 필요하다 이렇게 얘기하는 초지일관적으로 그걸 자기 그 논조를 유지를 했으면 이런 비판은 최소한 있지 않았을 것 같은데. 그렇죠. 그러니까 우스운 모양새는 되지 않을 것 같아요, 최소한. 그러니까 문제는 돈이 필요해서 세금을 걷는 건 누구나 아는데 그거를 정의를 위해서 한다고 포장을 하니까 문제가 되는 그러니까요. 네. 그러니까 그러면 그래서 탈세하는 사람들이 왜 탈세를 하냐면 자기들이 돈이 필요해서 탈세를 하잖아요. 근데 그 세금에 대한 일단 그분들은 그 세금에 대한 일정한 부분적인 인식을 가지고 있어요. 빼앗긴다고 생각해요. 세금을. 네, 탈세도 얘기 잘했는데 이거 세금을 걷고 증세하는 것도 잘 해야 되겠지만 탈세를 막는 것도 이것도 정말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 탈세하는 사람들의 그러니까 세금을 걷는 것도 중요한데 세금을 걷고 있는 거에서 어느 정도는 잘 걷어지는지 아니면 잘 쓰여지는지 그거를 다 보고 그렇죠. 면면이 좀 살펴보고 그 다음에 뭐 서민 감세든 뭐 부자 증세든 해도 상관이 없다 생각해요 저는. 그러니까 이게 급한 게 아니라 생각해요. 그렇죠, 맞아요.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가 지금 너무 급하게 지금 요구가 되게 많이 들어오는 건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광화문에서도 시위 맨날 하고 맨날 하면서 뭐 그래 요구를 되게 많이 들어달라고 지금 엄청 많이 말하고 있잖아요. 기대가 많으니까. 근데 그만큼 좀 문재인 정부가 또 스파트를 좀 빨리 내려고 하는 것 같은데 그래요. 너무 빨리 달리다 하다 보면 넘어지게 그래 좀 있으니까. 들었으면 좋겠어. 듣고 그렇죠? 그리고 증세 같은 부분도 증세를 하기 전에 그러면은 세금 정책에 있어서 투명성을 좀 더 확보한 다음에 그 다음에 증세를 하면 어떨까? 그러면 거부감이 덜하고 하지 않을까? 그리고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아까도 이게 너무 뭐 파퓰리즘일 수도 있고 어떻게 보면 뭐 프레임 싸움일 수도 있고 조세를 너무 정치적으로 접근하는 거는 되게 위험하거든요. 지금 아까 태훈 동지가 얘기했던 것처럼 이게 뭐 정의의 실현 이런 잣대를 갖다 대면 이게 그러면 세금을 내는 사람이 어떻게 보면 불의를 해가다가 응징을 당하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기업이 무조건 나쁘다고만 이렇게 인식이 되니까. 또 하나는 이런 거죠. 우리가 이제 어떤 폐쇄 경제 체제 하에 있으면은 이 안에서 옴짝달싹 못해서 뭐 그게 그냥 수긍이 가고 이게 들어왔던 재원이 다시 또 국민들한테 뿌려지고 특히 저소득층한테 뿌려지면은 그게 소비로 연결돼서 지금 정부가 추진하는 그 소득주도 성장이라는 그런 어떤 패러다임이나 이런 데에도 또 연관성을 갖게 될지도 몰라요. 하지만 이제 오히려 세금에는 대처하는 방법에 있어서는 돈을 많이 갖고 있는 개인 또는 기업이 훨씬 더 세금에 대해서 해박한 지식을 갖고 있어요. 그렇죠. 근데 이제 우리의 세제 중에 비판받는 건 뭐가 있냐면 이제 세율이 딱 정해져 있잖아요. 그러면 여기에 예외 조항이 되게 많아. 어떠한 경우에는 뭐 세금을 과표해서 빼주고, 어떠한 경우에는 또 예외로 해주고, 어떤 경우에는 또 돌려주기도 하고 그래요. 그래서 이번에 우리 뭐 일자리 창출 이런 거 관련해 갖고도 뭐 한 이렇게 세금에 있어서 우대 혜택을 주겠다 이런 것도 있고 그렇죠. 아주 극단적인 경우엔 3명을 고용하면 1명분에 해당하는 임금은 세금으로 보전해주겠다 뭐 이런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게 보전이라든가 돌려준다 이런 게 너무 많으니까 꼭 무슨 세금을 못 돌려받거나 보전을 못하면 꼭 나만 바보가 된 기분이 그렇죠. 되는 맞아요. 거예요. 그래서 세금을 온전히 내면 나는 바보. 그러니까 세금으로 장사하려고 하는 거지. 나는 바보 같은 사람이 된 기분이 들게 만드는 그런 정책이 돼버리는 거죠. 그래서 이런 생각을 저는 해봤어요. 조세를 뭐 증세를 해서 그 조달을 하고 그 하는 것보다 그러면 일단
투명성, 그러니까 그 조세의 투명성을 확보하는 그런 정책을 오히려 막 실천을 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증세 정책으로 갔으면 국민적 그러니까 뭐 부자나 서민이나 어땠을까 호응도는 물론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그거 투명성을 확보하고 가면 30년은 걸릴 것 같은데. 아 그래요? 아 좀 빨리 못해? 그리고 개인적인 생각이니까. 그렇죠. 그리고 또 아니 뭐 어떤 한두 가지 정책이라도 그렇죠. 그리고 일자리 창출도 지금 뭐 공무원 일자리 계속 말이 많잖아요. 그래서 뭐 세금으로 일자리 만든다. 뭐 공공 부분의 일자리 같은 부분도 뭐 말이 많은데 일단 어쨌든 추경은 통과가 됐으니까. 근데 그것도 공공 부분의 일자리도 뭐 공무원의 그 인력 재배치 문제를 또 많이들 얘기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정말 필요한 소방이나 이런 거 빼고 그냥 일반 공무원 같은 부분도 인력 재배치도 필요하고 뭐 이런데 이제 공공 부분의 그런 단순한 그런 일자리만 늘려서 인력을 뭐 저겠다. 그러면 그런 것들의 어떤 거를 먼저 손을 보고 그 다음에 뭐 한다거나 이렇게 하면 오히려 그러니까 뭐 정부 운영은 네, 기업 그렇죠. 운영보다는 이제 훨씬 더 복잡하고 덩치도 크죠. 근데 이제 원리는 비슷하잖아요. 그러니까 보통 비용이 고정비를 무서워해요, 기업들은. 왜 그러냐면 고정비 인상이 한번 원가에서 고정비, 차지하는 그렇죠. 몫이 한번 가장 크기 늘어나면 때문에. 안 줄어들죠. 그죠. 네. 근데 제일 강력한 게 이제 정규직 공무원을 늘리는 것만큼 철밥통이라는 얘기가 있었잖아요. 그러면 재정 지출이 고정적으로 늘어나는 효과가 있는 거예요. 결국 재정 지출이 늘어난다는 뭐예요? 세금으로 때우는 거잖아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뭐 아까 그런 서비스 분야에 해당하는 공무원의 증원에 대해서는 상당 부분 필요성이 있다는 걸 저 동감합니다. 근데 이제 공무원이 많다는 게 과연 이제 사회의 효율성 이런 측면에서 좋기만 한가? 이제 규제라는 측면에서 보면 어떤 자유도를 떨어뜨리는 면은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공무원이 다 단속하러 다닌다, 뭐 하러 다닌다, 뭐 이런 것들이 이제 필요한 경우도 있어요. 경우에 따라서. 근데 이제 우리가 사회 전체적인 활력을 높여서 투자를 증진하고 이렇게 해서 그걸 선순환을 돌리려고 하면은 저는 이거는 약간 뭐 사회주의 냄새가 좀 포함된 정책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근데 이제 그게 뭐 그 듣기에 따라서는 좀 귀에 거슬리실 수도 있는데 이제 사회주의 냄새가 난다는 거는 활력이 떨어진다는 의미로 저는 사용하는 거거든요. 근데 사회 활력이 떨어지면 일자리 창출이 됐건 뭐 여러 모습이 됐건 정부가 주도해 갖고 어떤 서비스를 공급해 갖고 그 서비스의 질이 높을 가능성은 희박하거든요. 민간이 돈 벌라고 하는 서비스가 제일 뭐 자상하고 좋은 서비스일 가능성이 높아요. 그런 의미에서 보면 지금 정부는 이제 정부가 팔 걷어붙이고 내가 뭐라도 다 할 것처럼 이러는 것보다 이제 기업이 됐던 민간 경제 주체들이 어떤 활동을 활발히 할 수 있도록 그거를 지원하는 쪽에 좀 더 무게 중심으로 옮겼으면 좋겠다. 지금은 너무 그게 편향돼 갖고 정부가 돈 많이 걷어갖고 내가 다 하겠다. 이런 발상이 기본에 근저에 깔려 있는 것 같아서 그건 좀 저는 보기에는 되게 부담스럽습니다. 문재인 정부가 뭐 작은 정부가 되겠다, 큰 정부가 되겠다 하는 거를 이제 정책적 선택이니까 뭐 그거는 뭐 어떤 선택을 하든 뭐 알아서 선택을 하는 거긴 할 텐데 제 생각은 그러니까 뭐든지 시작을 할 때 제대로 된 그 정보 수집과 그런 상황 판단과 이런 어떤 그 현상을 좀 제대로 파악을 하고 여기에 맞는 정책이 뭔지 좀 연구를 깊이 들어가서 좀 신중한 정책, 좀 세밀하고 디테일한 정책이 나왔으면 좋겠다라는 게 제 바람인 거죠. 그러니까 어떤 기본이죠. 그게 기본인데 지금까지 저는 뭐 이렇게 많은 정부의 정책 이런 거를 많이 이렇게 뭐 보거나 자세히 보진 않았지만 지금까지 느낌은 그래요. 지금의 어떤 대한민국의 정책을 봐도 그렇게 세밀하고 디테일하고 많은 이렇게 연구가
된 결과물이라는 느낌을 받은 적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일단 인력이 부족하고 돈이 네. 부족합니다. 그래서 네, 그래서 연구할 그래도 여유가 안 되고. 정책 연구라 이거 되게 좀 신경 써서 세밀하게 했다 이런 느낌을 받은 적이 없어요. 그래서 근데 저는 이번 증세 정책에 대해서 발표할 때는 좀 다른 각도에서 약간 실망을 한 거예요. 왜 그러냐면 지금 이제 정부가 출범한 지 얼마 안 돼가지고 아무리 준비가 됐다 그래도 또 앞에 있었던 정부에서 일하던 공무원들이 업무의 연속선 사항이 있기 때문에 지금 모든 걸 준비하기는 또 어려운 그렇죠. 측면이 지금 있어요. 5월 9일이잖아요. 예. 그 지금 7월 26일이고요. 불과 지금 몇 달이죠? 석 달도 안 됐죠. 석 달도 안 됐잖아요. 근데 예. 여기서 지금 증세를 논하고 뭐 공무원 80 몇만 일자리를 얘기하고 물론 추경은 통과가 됐지만 저도 약간 무리한 감이 없지 않아 있다고 봐서. 그래서 저는 지금 그런 측면에서 보면 어떤 앞으로 이제 정부가 출범한 이후에 향후 뭐 한 4년 반 정도 어떻게 하겠다는 부분에 대해서 그 방향성을 제시한다는 의미가 있다고 봤거든요. 근데 그 방향성을 제시하는 방법이 어떻게 보면 싹수가 노란 것 같은 방법을 쓰는 거지. 그냥 이제 사실 파퓰리즘이잖아요. 어? 지금 돈을 내서 세금으로 징수당하기를 꺼려하는 거는 인간의 본능이거든요. 그래서 여태까지 역대 정권, 이건 우리나라뿐 아니라 어느 나라든지 간에 세금을 증세하는 정책을 써서 나중에 그 표를 받아야 되는 입장에서 성공한 전례가 거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건드리기 싫은 거죠. 싫지만 솔직하게 건드려야 되는데 저는 이게 초슈퍼리치만 해갖고는 답이 없는 거잖아요. 왜 그러냐면 재정을 확충해야 되는데 그만큼 돈이 안 거칠 거거든. 그럼 그 아래 단계 내려와야 되고 아래 단계 내려와야 되고 그래서 결국은 아주 저소득층의 일부 빼놓고는 나머지는 세금을 상당 부분 또 감당해야 될 수밖에 없게 되는 경우가 될 텐데 이걸 나중에 이제 점점 내려오면 차라리 처음부터 이제 고통 분담합시다 이런 것보다 더 기분 나쁠 것 같아요. 그렇죠. 원래 우리 국민들이 원하는 복지 수준을 갖추기 위해서는 그냥 전체적인 소득세율이 올라가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그래서 이렇게 뭐 부자 증세, 뭐 서민감세 이렇게 하기보다는 소득에 따른 세율이라고 해야 하는 게 오히려 네, 전체적으로 예. 올라가야 예. 우리가 원하는 어떤 여러 가지 복지 서비스들을 할 수가 있고요. 네. 그러니까 지금 그렇게 뭐 신자유주의가 탄생했다는 나라인 영국도 세율이 20 몇 %가 돼요. 네. 평균 세율이. 네네. 근데 우리나라는 19% 20% 수준이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올라가야 되는 게 맞고,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무슨 뭐 슈퍼 리치 그분들한테만 돈을 걷어서 뭐 되는 건 아니고, 그러니까. 아마 계속 그 세율이라는 게 복지 국가를 지향하는 자연스럽게 올라갈 수밖에 없는 거고, 네, 그거는 우리가 또 생각을 해야 되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저는 이 정책 자체에 대해서 약간 의문스러운 게 새로 신설된 구간 있잖아요. 3억에서 5억. 네. 그러니까 5억 이상까지는 정말 뭐 CEO급 아니면 뭐 연봉 5억 같은 정도를 받기가 힘들어요. 그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알겠어요. 뭐 슈퍼리치 있을 수도 있겠어. 음. 근데 3억에서 5억 사이에 있는 사람들이 정말 그런 사람들이냐? 라고 정말로 이렇게 뭔가 사회 자원을 많이 활용을 하고 뭐 그런 사람들이냐? 라고 생각해보면 전 아닌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3억에서 5억을 벌 수 있는 사람들은 그러니까 좀 잘 나가는 전문직, 잘 나가는 변호사, 잘 나가는 의사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인데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한테 뭔가 좀 더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좀 더 높은 세율을 받을 만한 명분이 있는가? 그거는 좀 솔직히 좀 의문스럽고 네. 5억 이상 넘어가는 사람들은 뭐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뭐 어쨌든 재벌 기업의 뭐 CEO급 정도는 되니까 뭐 말씀하시는 뭐 슈퍼리치 뭐 그런 거에 들어갈 수는 있겠으나 근데 5억도 좀 애매한 게 웬만한 대학 교수들 있잖아요. 네. 대학 교수들도 5억이 넘는다? 웬만한 정도는 아니고. 네. 5억 정도 이제 받으려면 정말 잘 나가는 거죠. 정교수들. 네, 정교수들. 정말 탑급을 네, 찍는 탑급의 사람들. 정교수 5억 넘고 총장급까지 총장은 뭐 그 몇 명 안 이상이죠. 되니까. 네, 총장은 거의 장차관급이니까. 네, 그래서 한 10억 돼. 그러니까 웬만한 교수들
5억들은 5억 넘는. 그러니까 그 3억에서 5억 사이가 되게 애매모호하다는 거, 그러니까 그렇게 그 사이를 규정한 것도 애매모호하다. 그러니까 애매모호하다는 말이 나오는 게 정확한 데이터 없이 선정을 했다. 그냥 누구의 머리에서 나왔는지 그러니까 모르겠으나. 애초에 지금 소득분이 나눌 때도 네. 애매모호해요. 그러니까요. 네. 그런 것들이 저는 좀 더 과학적인 데이터로 이렇게 나누면 얼마가 거치고 몇 명이고 뭐 이런 어떤 설명을 할 때 국민적 합의를 할 때 이러해서 이렇게 그러니까 나왔다 지금 결과가 이런 설명이 좀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제가 볼 때는 이제 이미 소득분이 나눠진 상태예요. 박근혜 정부 때 소득분위를 이제 좀 나눈 상태인데 그 소득분위를 바탕으로 제가 볼 때는 그 세율을 한번 그거 그렇게 네. 나눠지면 그거 계속 쓰잖아요. 네, 그러니까 계속 쓰니까 그거를 한번 고치기 어렵잖아요. 그 데이터 또 구해야 되고 누구 또 그렇죠. 월급 그리고 또 뭐 연금 내는지 안 내는지 또 그것도 확인해야 되고. 경제 상황은 또 얼마나 민감하게 바뀌는데. 급하니까 이렇게 바로 낸 거예요. 급하니까. 그렇죠. 네. 그러니까 정책을 그렇게 신중하게 연구하거나 이렇게 하지 않았다는 증거가 이제. 그러니까 잘 따져봐야 되는 거예요. 근데 네. 대기업의 부장 네. 정도 되면 연봉이 1억 3천에서 1억 4천 정도 됩니다. 네. 그 대기업이니까 좀 상대적으로 다른 기업들에 비해서 많이 받겠죠. 네. 그러니까 부장 정도 되면 20년 이상 근무한 그런 사람들인데, 그러니까 월급쟁이의 한계가 한 1억 5천 정도 되는 거예요. 그냥 평범하게 월급을 받고 생활하는 생활자가 네. 한 1억 5천 정도면 많이 받는다. 네. 그렇게 될 수 있는 건데, 그러면 1억 5천에서 5억 사이를 받는 사람들은 약간 좀 진짜 애매한 위치에 있는 거예요. 완전히 월급쟁이도 아니고, 그러니까 네. 약간 임원급 정도, 대기업이 임원급 정도 되거나, 아니면 뭐 변호사를 하거나, 뭐 의사를 하거나, 뭐 이런 사람들인데, 그렇다고 뭐 그 사람들이 뭐 자기 사업을 할 수 있는 정도의 그렇죠. 그 정도도 부자는 아니고, 그냥 자기가 정말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그렇죠. 어떤 뭐 직업을 얻거나 그런 위치에 그냥 저 아는 친구 변호사가 있는데 뭐라고 하냐면은 그 맨날 아이디가 자기 월 1,000 찍는 게 목표라고. 그러니까 내가 상대적으로 약간 잘 나가는 월급쟁이 네. 혹은 잘 나가는 그렇죠. 변호사 뭐 그 네. 정도일 건데, 네. 왜 딱 그 부분을 특히 뭐 그것도 뭐 1억 5천부터 5억까지도 아니고 또 월급쟁이를 제외한 뭐 특별한 사람들, 뭐 특수한 직업을 가진 사람들 뭐 그런 것도 아니고 왜 3억에서 5억까지인지에 대한 설명은 진짜 부족한 것 같고. 그렇죠. 그리고 이제 세금이 여러 종류가 있잖아요. 아까 우리 얘기했던 것처럼 뭐 소득세도 있고 뭐 상습법상의 그 상속증여세도 있고 또 뭐 법인세도 있고 뭐 이런 얘기들이 있지만 또 과세 대상에 따라서 지금은 우리가 이제 근로소득을 중심으로 얘기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 자본이득에 대해서 또 과세를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아까 이제 로드맨 얘기도 하고 이랬고 그랬을 때 얘기한 게 뭐냐면 우리가 세원이 되는 부분이 어떠한 부분인데 우리가 어느 부분을 어떻게 건드리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게 이제 자기들은 나름대로 두 가지 명분을 얘기하더라고요. 하나는 지지율 좋을 때 아직 개혁의 의지가 살아있을 때 증세 부분은 과감하게 밀어붙여야지 효과를 낼 수 있다. 이게 하나의 명분이고 두 번째로는 말 그대로 뭐 아까 얘기한 대로 착한 과세다. 무슨 사회통합적 과세다. 뭐 이런 이름을 붙여가지고 어떻게 보면은 표를 줄 서민층한테 당신들한테는 과세 안 할 테니까 증세 안 할 테니까 걱정 마세요. 이 두 가지 메시지를 주려는 일종의 이제 정치 출수처럼 보여서 그런 부분이 좀 비판의 대상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좀 했습니다. 그래서 뭐 어쨌든 지금 근로소득과 더불어서 임대소득 등의 과세를 현실화하는 방안도 뭐 논의하고 있다고 하니까 이제 일단 8월 2일 날 결과를 봐서 우리가 또 한번 그때 다시 한번 결과를 보고 얘기를 하는 자리를 한번 마련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네. 근데 세금 얘기하니까 좀 지루해는 하시네. 여기 많이 이제 김재웅님, 뭐 전친희님, 설미모님 다 참여해 주셨는데 일단은 좀 세금 얘기하니까 약간 정치 시스템 뭐 이렇게 갖고 좀 어려운 얘기라는 반응도 있고요. 또 아까 가족 시간이 없는데. 그러시죠. 네. 그리고 두 번째 특목고 폐지는 바람직한 정책일까? 우리 외고 자사고 폐지 지금 얘기가 많이 있죠. 지금 찬성과 반대가 지금 있는데 어떻게 이제 학부모신데 당장 본인은 아니 고등학생 이제 그죠. 이분은 특목고랑 이제 자사고를 갈 자녀가
아니에요. 다니고 있나요? 그죠. 한 애는 그죠. 큰 애는 제 특목고를 다니고 있죠. 외고에 다니고 있고, 작은 애는 일반고를 다니고 있어서 제가 좀 대비돼 갖고 이거에 대해서는 약간 실증적인 경험이 좀 그러네요. 있네요. 그러니까 어쨌든 입학할 학부모가 아니고 아, 앞으로 그죠. 입학할 난 학부모잖아요. 반대라서. 네. 근데 뭐 아니 찬성. 그 폐지 찬성. 찬성? 근데 뭐 그런 면이 있는 것 같아요. 저는 뭐 일률적으로 찬성도 일률적으로 반대도 아닌 입장이에요. 오히려 이제 저는 문제는 이 고등학교 제도에 있는 게 아니라 이 사회 현실하고 또 맞닿아 있고 대학 입시 제도에 있는 것 같아요. 이제 특목고가 필요한 거는 저도 애가 뭐 외고를 다녔지만 외국어를 배울 목적으로 거기에 가지는 않았어요. 왜 그러냐면 대학 갈 때 유리한 고지를 점령한다고 생각하고 갔거든요. 대부분 그렇지 않나요? 애도 그렇고요. 근데 이제 그 수월성 교육이라는 게 저는 뭐 큰 애는 이제 성격상 이렇게 터프한 일반 고등학교하고는 좀 잘 맞을까 이런 걱정은 좀 있었어요. 터프한가요? 얘는 그냥 뭐라 그럴까 좀 온순한 성격이고 뭐 이렇게 독서 이런 걸 좋아하고 저는 온순하진 않죠 솔직히. 근데 그런 의미에서 보면은 오히려 여학생도 많고 이러다 보니까 거기랑 좀 잘 맞았어요. 잘 맞은 편이고 또 안에서 이제 아무래도 정말 유리해요. 저도 이제 우리 둘째가 대학 간다 이런 생각을 하고 제가 어제도 이제 큰애 때문에 그 학교에 뭐 학부모 설명, 입시 설명회 이런 데 갔다 왔거든요. 요새 아버지도 가는구나. 그죠. 꼭 주로 엄마들이 많이 계시죠. 네, 그렇게 반에 그런 설명 이런 거 가면 30명 기준으로 아빠가 오는 비율이 한 2-3명 정도 돼요. 근데 이제 모두가 그렇지만 지금 이제 간략히 좀 간추리면은 제가 이제 이게 특목고를 없애거나 자사고를 없앤다. 특목고도 지금 다 없앤다는 얘기가 아니라 이제 과학고등학교 같은 특목고나 예술고등학교 같은 거는 여전히 전시시키고 외고와 자사고를 폐지한다. 외고, 국제고, 자사고를 폐지하자. 이게 이제 현재 논란이 되고 있는 이슈잖아요. 그러면 뭐 과학고는 또 입시를 위해서 전락한 부분이 없나요? 그렇지도 않아요. 또 똑같이 이제 과학고도 오히려 뭐 그 과학원 카이스트나 뭐 이런데 이제 그 조기 진학하는 것도 있고 또 하나는 여전히 이제 과학고 나와갖고도 지금 의대 가려고 난리 났거든요. 그러니까 과학고의 본래 취지는 여전히 훼손되고 있는 상태예요. 그런 의미에서 놓고 보면 이게 또 획일화를 강요하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의 단점도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외고나 국제고 자사고를 폐지해야 된다. 뭐 이런 주장이 여전히 여론조사를 해보면 더 많다 그러더라고요. 폐지하는 걸 찬성하자고 이제 우리 박미영 동지처럼 생각하는 분이. 저는 제 생각을 개괄적으로 말씀드렸어요. 그렇죠. 찬성하자는 입장은 이제 주로 뭐냐면 설립 취지를 살리지 못하고 명문대 진학을 준비하는 곳으로 변질되었다. 또 사교육을 유발한다. 그리고 이제 학생 선발권을 갖고 우수한 학생들을 먼저 선발한 뒤 일반고가 나머지 학생들을 떠안게 된다라는 거죠. 네. 그리고 이제 대학 서열화에 이어서 고교 서열화를 유발하니까 이제 폐지를 하는 거를 찬성을 하는 거고 찬성하는 입장들은 반대하는 쪽에서는 학생이 자신의 흥미와 적성, 진로에 맞는 학교를 선택할 수 있는 선택권을 보장해야 된다. 이제 이거는 뭐 과학고를 가야 되고 예술고를 가야 되고 또 그 중에는 진짜 외국어를 좋아해서 외국어 고등학교로 가는 학생도 있을 수 있잖아요. 선의로. 생각보다 많죠. 있잖아요. 네, 중국어학과 뭐 스페인어학과 이런 거 가는 학생도 있잖아요. 그런 학생들의 선택권을 보장해야 한다. 그리고 교육의 하향 평준화가 우려된다. 라는 걸로 반대하는 거죠. 그리고 또 정권이 이렇게 바뀔 때마다 입시가 바뀌는 것은 결국 또 다른 혼란만 가져올 뿐이다. 네, 그리고 교육의 다양성이라는 본래 취지를 살릴 수 있도록 문제점을 보완해서 유지해야 하지. 이걸 또 이렇게 뭐 폐지를 하는 것은 당장 또 다
이렇게 싹 폐지다 이렇게 하는 거는 문제가 있다. 이제 이렇게 해서 반대를 하는 입장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가 있겠어요? 네. 네. 우리 박미영 동지께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반대라니까요? 아 찬성이라니까요? 그러니까 왜 찬성하세요? 이게 설립 취지를 살리지 못하고 그렇구나. 거기에 사교육을 유발하고 뜻에 맞는다. 네. 알겠습니다. 네. 근데 저는 거기에서 찬성 거기에서 이해가 안 되는 게 네. 고등학교 서열화가 있다고 그걸 우려한다잖아요. 네. 근데 이거는 특목고 이전에도 고등학교 서열화는 이미 있었지 않아요? 그렇죠. 고교 이게 통목고가 비슷한 게 없어도 고교 있었죠. 서열화는 어차피 학번별로 해가지고 그러니까 어쩔 수 예. 없이 대학교가 서열이 있으면은 고등학교도 서열이 있게 돼요. 그렇죠. 우리나라가 잘 따지는 게 서열이거든요. 서열을 되게 따지면서 네. 그러니까 이게 수능의 프레임이 맞춰져 있다 보니까 네. 그게 안 맞게 되는 거예요. 그 취지가. 고등학교 취지가. 궁금한 게 있는데 네. 그 자사고 통목고가 교육청의 재정 지원을 전혀 안 받나요? 과학고는 맞죠. 과학고는 자사고는 받고 안 자사고는 자사고는 아예 안 받아요? 자립형 사립고니까. 네. 특목고는? 근데 이제 특목고는 맞죠. 통목고는 받죠. 네. 자사고만 안 받는 건가요? 통목고는 받고 네, 자립형 사립고는 그거 비중을 줄이는 대신에 이제 교육 과정을 본인들이 이제 자율적으로. 자율적으로 네, 그렇게 할 수 있게 해서 자사고는 뭐 몇 개 안 되잖아요. 아직까지는 많아요? 엄청 많죠. 네. 제가 제 나이 때가 거의 대한민국의 자사고 1기 나이 때였는데 네. 지금은 이제 슬슬 많아지고 우리가 말하는 소위 강남 8학군에 있는 학교들이 다 자사. 다 자사고로 넘어왔어요. 서울에는 이제 몇십 개 있는 거죠. 그렇죠. 그다음에 이제 네. 돈을 지원을 안 받고 교육과정 지역별. 마음대로. 근데 저는 이런 생각은 들더라고요. 하나는 뭐 대치동에 이제 아파트값 더 뛰겠다, 뭐 이런 얘기도 있고. 그렇죠. 폐지하고 나면 그다음에 저는 폐지하더라도 대학 입시가 현재 형태로 존치하고 있는 한 전혀 개선이 안 될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얘기하다 보니까 나는 폐지를 반대하네 지금. 근데 그런 건 있어요. 이렇게 그 어떤 제도나 뭐 이런 거를 제일 한 거는 아까 그 이유 중에 입시 제도가 너무 자주 바뀌니까 학부모 입장에서는 정말 감당이 안 돼요. 그다음에 학생들도 지금 어느 장단에 박자를 맞춰야 될지 모르겠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저도 옛날에 대학 갈 때 매년 입시 제도가 바뀌었던 것 같아요. 네, 그런 것 같아요. 그때 뭐 외국어 선택도 좀 바뀐 것 같고 배점도 좀 바뀐 것 같고 막 여러 형태로 바뀌었는데 지금은 이제 그 정도가 심한 부분이 하나 있고 또 하나는 옛날에는 저 때는 그냥 학력고사라는 시험 봐가지고 그 점수 딱 하고 체력장은 웬만하면 다 20점 만점 받고 그러면 그걸 가지고 이제 딱 어디 지망했다가 뭐 합산된 점수를 가지고 붙고 떨어지고 뭐 면접 보러 갔을 때 뭐 책상만 들러엎지 않으면은 면접이 당락을 좌우하지는 않고 이랬기 때문에 줄 세워가지고 설사 제가 탈락하거나 이런다 그래도 승복을 할 수 있는 분위기였거든요. 근데 요새는 제가 입시 설명회를 가갖고 한두 번에 이해가 안 돼요. 지금 설명회 한 번에도 이해가 안 되고 학생부 종합전형, 논술전형 또 나중에 이제 정시라는 거를 수능만 갖고 가는 이런 제도가 있고 또 예체능 계열은 또 다르고 근데 이런 것들이 이렇게 복잡한데 이거를 실제로 변별력을 가지고 공정하게 뽑는지 제가 선뜻 동의가 안 가더라고요. 그거는 저도 옛날에 몇 년 전에 저는 대학을 졸업했습니다만 좀 느꼈어요. 그러니까 제가 다닐 때는 그냥 수시 정시 정도만 나눠져 있었고 이게 뭐 입학사정관이나 그런 제도라는 게 아예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확실히 그 몇 년 사이에 물론 다 같이 잘하는데 또 다양한 제도로 들어온 사람들이 왜 이 학교에 있는지 잘 모르겠는 경우도 되게 많았어요. 그러니까 승복이 좀 힘든 경우가 되게 많았고 좀 대학 대입의 기준 자체가 좀 이상하지 않나 뭐 이런 생각을 되게 많이 하면서 저는 학교를 졸업했거든요. 그죠. 지금도 이제 전형이 워낙 다양하다 보니까 장점은 그런 거예요. 우리 뭐 태연 동지는 이제 진짜 어디 서울대 출신 뭐 이런 사람이잖아요. 근데 지금은 인재가 좀 분산되는 효과가 있대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서울대가 인재를 뭐 지금도 물론 이제 뭐 서울대 가기가 어렵죠. 제일 어려운 건데 근데 지금은 이제
실력을 갖고 정확히 변별을 못하니까 잘 모르는 그런 거죠. 서울에 있는 뭐 이런 어떤 메이저 대학이나 이런데 열몇 군데로 퍼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사회적으로 볼 때는 나중에 이제 그런 뭐 실력 갖고 변별을 안 하고 그런 일종의 진입장벽 비슷한 게 처지는 게 이제 좀 완화되는 효과가 있어서 오히려 나라 발전에 도움이 된다 뭐 이런. 근데 그건 꼭 지지받는 학설은 아니고 그런 건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리고- 아직까지 이름값이라는 게 살아있는데 네. 실력으로 변별이 안 되는데 이름값으로 많고 이득을 가져가는 사람들이 생기잖아요. 그러니까요. 그게 문제고 또 뭐 지난번에 우리 안희정 지사가 이제 어떤 그 지방 국립대학이나 국립대 통합 그다음에 지방대 육성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서울로 몰리는 거를 분산시키는 방법으로 그 경선 때 이제 공약으로 내세우신 어떤 정책 같은 것들도 있었잖아요. 네. 그런 측면에서 보면 우리도 훨씬 더 이제 다액화시키고 난 다음에 정말 사회에서는 실력으로 경쟁하는 시스템을 갖춰야 결국은 이 특목고나 자사고 문제도 좀 해결의 실마리를 찾을 것 같아요. 이것만 해갖고는 그 입시제도가 살아있는 한 사교육이 없어져요? 뭐 이것 때문에 강화되고 안 하되? 글쎄요. 물론 뭐 중학생들이 다시 고등학교 입시에 내몰리는 정도는 좀 완화시킬 수 있겠다. 그런 거 이외에는 나머지는 똑같아요. 어차피. 똑같아요. 네. 전 일반고 출신입니다만 저도 특목고 폐지는 반대합니다. 특목고를 존칭시키되 좀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은 해요. 이제 그거에 대해서 이제 반대 논리를 그러니까 폐지를 찬성하는 글을 이제 제가 읽었는데 여기서 이제 찬성을 하는 이 글의 논리는 뭐냐? 우리는 일단 그 공부 잘하는 사람과 못하는 사람이 사회에서 같이 살아가야 하는 사회잖아요. 근데 그거를 이제 어렸을 때부터 잘하는 사람과 못하는 사람을 분리해서 지금 너네는 잘하는 사람 몰아놓고 못하는 이런 결과적으로 그렇게 잘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잘하는 아이들은 잘하는 사람들끼리 모아놓은 상태에서 이제 교육을 받고 자라고 자기도 모르는 새에 기득권층이 돼서 사회에 나와요. 그리고 그렇게 사회에 나온 상태에서 자기가 그런 교육을 받고 기득권층이 되어서 나온 그런 사회에서 또 그렇지 못한 사람들과 어쨌든 사회적 통합을 이루고 살아야 되는 거죠, 우리들은. 그런데 어렸을 때부터 그런 사람들과 어울려서 합의를 이루고 어떤 그런 거를 배우지 못한 채 교육을 받지 못한 그런 분위기 속에서 사회적 분위기 속에서 자란 사람들은 그렇게 하지 못하는 지금의 결과를 가져온다고 하는 거죠, 이제 분위기적으로. 글쎄요, 저는 네, 그러면서 이제 결과적으로 본 거죠. 이제 지금 현재 결과적으로. 근데 저는 이걸 보면서 이제 어떤 걸 느꼈냐면 물론 그런 게 있어요. 이제 제가 생활기록부라고 이제 생기부 이런 거를 관리하는 차원이 외고 다니는 애하고 일반고 다니는 애하고 달라요. 제가 이제 두 애를 보니까 비교도 안 되고. 근데 저는 이 발상을 보면서 어떤 걸 느꼈냐면 옛날에 박지만이라고 박정희 대통령 아들이 있어요. 박근혜 동생이지. 남동생. 근데 이제 그때는 이런 고등학교가 아예 서열화돼 있어요. 서울에 무슨 경기고등학교, 서울고등학교 이런 데가 전국 인재를 거의 다 빨아들일 때예요. 근데 거기를 갈 수가 없는 거야. 박지만이 이제 중학교 다닐 때 그 실력으로는. 그러니까 박정희가 어떤 발상을 했냐면 박정희가 발상했는지 옆에 놈이 발상을 했는지 고교 평준화 제도라는 걸 도입한 거예요. 다 그래 바뀌었잖아요. 획일화해갖고. 네. 저 같은 사람은 어땠냐면 저는 되게 보수적인 환경에서 자라가지고 저는 옛날에 뭐 연대나 서강대나 이런 기독교 학교를 진학할 생각 못했어요. 저희는 이렇게 근데 제가 이제 기독교 계열에 배정받을까봐 우리 할머니가 얼마나 노심초사 하셨겠어요. 이제 그 손자가 이렇게 예생이 되거나 이럴까봐. 그러니까 사실은 어떤 선택권을 봉쇄한다는 거를 어떻게 이런 민주정권에서 이런 생각을 했는지 그런 거는 정말 좀 황당하더라고요. 물론 아까 그런 부작용들이 있어요. 저도 이제
그 어제 특목고 입설명회를 가보니까 작은 애가 더 걱정되는 거야. 이게 생활기록부나 경진대회나 수상실적이나 대학을 들어가는데 필요한 요소들을 이런 외고에서 훨씬 잘 갖춰준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일반고 다니는 부모는 이제 그거를 같이 갖춰줘야 돼. 안 그러면 학생 혼자서 감당이 안 되니까. 근데 이제 그런 거는 문제죠. 결국은 대학 입시 제도가 바뀌기 전에는 못 바꿀 것 같은데요. 네, 근본적인 건 대학교 입시 제도가 문제인 게 맞고요. 그러니까 네. 그것이 먼저 해결이 선행이 되고 나서 이걸 폐지냐 아니냐를 얘기를. 네, 그래서 따져야죠. 그걸 그러니까. 먼저 안 따져놓고 네. 특목고가 문제가 맞네 문제, 아니네 이렇게 그렇게 얘기할 건 아니죠. 본질이냐? 네. 근데 이제 교육이라는 게 이렇게 일반 교육이 있고요. 확실히 교육의 기능은 일반적인 교양을 가르치는 것도 한 개의 기능이고 우수한 학생을 선별하는 것도 한 개의 기능이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꼭 그걸 특목고에서만 할 수 있는 거는 아니니까. 근데 그게 가장 효율적인 제도긴 하죠. 자, 우리 또 여기 참여해 주시는 김지정님이 왼손잡이냐고 미영님한테 이거 화면이 반전돼서 그래요. 저 오른손잡이에요. 그다음에 우리 주제하고는 관련해서 우리 저기 김재웅님, 그다음에 설미모님 이런 분들이 이제 그 의견 제시해 주셨는데 김재웅님 목포시잖아요. 이거 되게 이거 저게 실제적인 적인데 제 주변에 위장 전입으로 농어촌 특별 전형으로 하시는 분들이 그렇죠. 네, 현장감 있는 증언이시네요. 그래서 설미모님 의견은 아까 비슷한 말씀을 해주신 패널이 있으신데 이제 다양한 사람하고 같이 살아야지 재능에 따라서 이제 분리해서 교육하는 거 이거는 바람직하지 않은 것 같다. 이런 말씀 주셨고요. 사실은 이게 어떤 교육기회 평등이라는 것과 선택권이라는 측면, 그 다음에 사회 통합 이런 거하고 다 맞물려 있는 거죠. 어떻게 보면 어제 그 입시 설명회에서 말씀하셨던 그 3학년 부장 선생님이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학년 부장 진짜 오랜만에. 근데 충격이야. 신선한 충격. 본인이 입시 지도를 하다 보면 이 아이의 인생에 내가 이렇게까지 깊숙이 개입해도 되나 하는 것 때문에 마음의 갈등이나 부담을 엄청 심하게 느낀다는 거예요. 그 말을 저는 어떻게 들었냐 하면 입시가 어떤 사람의 인생에서 차지하는 게 이렇게 비중이 높은 나라가 많지 않은 것 같아요. 그거를 완화하는 게 사실은 어떻게 보면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는 데 단초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오늘 MBC 신동호의 시선 집중에서는 학생부 종합 전형을 학종이라고 그러나 봐요. 근데 그 학종 불공정 깜깜이 전형이다. 때 고교 교육 정상화가 갖는 의미에 대해서 토론을 또 했더라고요. 네, 교육대학원 교수님하고 교사가 둘이서 이제 토론을 했더라고요. 근데 자세히 읽어보지는 않았는데 일단 요약한 것만 보면은 이제 학종이 안정화되려면은 교사의 선생님의 자질을 인정해주는 분위기가 필요하다. 예, 그 정시가 확대돼야 된다. 이제 지금 수시에 너무 몰려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또 교사의 그런 의견이 있고 또 많은 학생부가 조작 사건이고 이런 게 많으니까 학종을 못 믿으니까 이제 수시에서 많이 대학에서 선발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고 이런 또 얘기 가지고 또 토론을 하더라고요. 근데 그거는 약간 이건 또 어떤 의미일까요? 예를 들어서 생기부나 이런 걸 못 믿으면 이제 수시로 뽑지 말고 차라리 정시로 뽑아야 되는 거죠. 정시로. 정시는 이제 시험 봐서 나온 전국 단위 시험의 결과를 놓고 뽑는 거고. 정시가 높아지면 또 사교육이 높아져요. 그런 거야? 아이러니하게. 근데 수능이라는 제도가 수능이라는 시험이 다른 나라의 입시 시험에 비해서 굉장히 안정적이고 괜찮은 시험으로 평가받긴 해요. 가장 공평하기도 하고. 그런 식으로 평가받기도 하는데, 그러니까 정시 응시율이 높나요? 수시? 이제 엄청나게 많이 늘어났어요?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수시 쪽으로 대부분 많이 하는 거죠. 근데 수시도 전형이 학생부 종합 전형만 있는 게 아니에요. 입학 사정관도 있고 다양하게 이제 하더라고요. 보통은 입학 사정관이 학생부 종합 전형을 관장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교수님은 정시를 확대해야 된다고 막 얘기를 그렇죠. 하시는 그러니까 걸로 학생부가 신뢰도가 떨어지니 그냥 전국 단위 시험으로 그걸 해라. 등수를 매겨서 뽑는 게 오히려 더 낫다. 뭐 음, 이런 뜻이고요. 음, 그러니까 아까 제가 얘기를 하다가 잘렸는데 그러니까 분명 교육은 선별도 필요합니다. 선별도 필요한데 그러니까 아까 전에 뭐 다양한 사람들과 섞여서 살아간다 뭐 그런 것도 말씀하셨지만 저는 일반고 출신이거든요. 그냥 일반고 출신이라고 해서 뭐 다양한 사람과 물론 물리적으로는 같은 공간에 있죠. 그런데 보면 공부 잘하는 애들 중에 많은 수는 애들이랑 안 어울려요. 그러니까 그게 공간이 문제가 아니에요. 그리고 이제 뭐 초등학교, 중학교 수준 정도면은 인성교육이라는 건 거의 완료가 됩니다. 그냥 어떤 일반적인 교양이나 인성교육이라는 건 거의 완료가 되는데 사실 그 정도에서 못 배우면 사실은 그 기초교육 자체에 문제가 있는 거지 고등학교의 문제가 아니에요. 고등학교는 사실 거의 아직 미숙하긴 하지만 성인에 가까운 사람들이 가는 곳입니다. 네, 그런 면에서 아까 그런 분의 말씀에는 그렇게 좀 동의를 하기 좀 힘들고 그러면 그러니까 평등성과 그러니까 그런 특수 목적의 고등학교와 그러니까 좀 균형이 네. 필요한 것 같아요. 양성 그러니까 같이 존립을 하려면 그 조화가 필요한 것 같죠. 너무 난립하니까 문제인 거잖아요. 아니 근데 제일 문제는 이런 면을 저는 한 가지만 딱 얘기하고 싶어요. 5년짜리 정권 접근한 다음에 100년 대계를 보는 교육제도를 들러엎는다는 거는 이건 무책임한 면이 있는 거예요. 그건 맞습니다. 그럼 그 대입 전형 그 방법을 바꿔는 차라리 전 차라리 본고사가 맞다고 생각해요. 그렇죠. 네. 근데 너무 아이들에게 난 뭐 방송 끝나니까 네네. 아이들에게 아니 직선적으로 다 얘기해요. 너무 짐을 많이 떠넘기는 건 아닌가 또 그런 생각도 들어요. 음. 너무 좀 경쟁 어차피 사회 나와서 경쟁하는데 여기서부터 경쟁하면 학생 때 고등학생 때부터 경쟁하는 것은 뭐 중학교부터 해가지고 요즘에는 하려 그러면 정말 극단적인 경우에는 독일 같은 제도가 있는 거죠. 이제 대학이 거의 대학을 평준화해버려. 그다음에 이제 들어가가지고 이제 들어갈 때는 어렵게 하고, 네. 쉽게 하고 졸업을 어렵게 해. 유럽이 그렇게 되면 근데 독일 제도 많은 환상을 가지고 계시는데 독일 제도가 훨씬 잔인합니다. 맞아요. 13살 때 자기가 대학을 가는지 안 가는지. 직업인이 될 건지 결정을 해야 돼요. 네. 근데 그런 부분은 예를 들어서 이제 저도 제가 인도네시아에 한 1년 법인장 나가 있었거든요. 옆에 이제 싱가포르로 유학을 많이 보내요. 인도네시아 사람들이. 싱가포르는 더 살벌해요. 왜 그러냐면 거기는 어려서부터 옛날 미래 영화 보면은 애들 분류하잖아요. 그런 느낌이 들어요. 그러니까 수월성으로 엘리트를 키워가지고 아예 걔네들을 중심으로 해갖고 큰 소득을 얻는 거를 논아먹는 시스템을 생각하는 유럽은 대학교 성적 안 좋으면 잘려요. 그런데 그것도 그런데 문제가 13살 때 겨우 13살 때 나는 엘리트가 될 대학을 갈 사람과 그냥 직업인이 될 사람을 나누는 거예요. 열심히 특목고 갈 열심히 제가 했으면 이상적인 제도는 없어요. 아. 근데 그거를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 뭐 그런 문제인 거고. 운영의 묘미를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그죠. 우리 또 끝까지 함께해 주신 우리 청취자 여러분, 또 동지들이시죠? 우리 네. 동지 여러분께 운영동지 반가워요. 예, 저희가 수고한 게 아니라 여기 같이 참여했던 우리 동지들이 더 또 많이 수고하신 것 같습니다. 네. 네, 고생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네, 다음 주에 또 봬요. 네. 네. 고생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좋은 저녁 되십시오. 감사합니다. 그거를 왜 그렇게 하얗게 됐지? 지금 그게 들어와 있는 거예요.